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 양상입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냐 안 씹었냐 왜 씹었냐 뭐 논란이 거셉니다. 그 가운데 원희룡 후보 측이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들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 격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 설전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판단을 좀 해주시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강타. 조선일보가 오늘 이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마전선이 딱 멈춰섰습니다. 문제는 퍼부은 곳에 또 퍼붓는다는 거예요. 장마전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통과해야 비 피해가 적은데 장마전선이 어찌된 일인지 한반도에 허리를 때리면서 딱 멈춰서 있습니다. 이동이 없이 중부에 고정돼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충청, 전라, 경상권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11일부터 새로운 장마전선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론. 중앙일보가 오늘 신문에 썼는데 어떤 결론일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측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직권남용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경찰의 수사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퇴로. 서울신문 신면입니다. 퇴로연 정부 의료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라며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대사면키로 했습니다. 면허 정지는 없다는 겁니다. 행정 처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 정부의 조치를 두고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함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돈줄, 동아일보 일면기사입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는 다 나가라 라는 초강도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중국이 영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쥘 중국의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선택하라. 대한민국과 북한 둘 중에 러시아에 누가 더 이로울지 선택하라. 지혜롭게 판단하라. 라는 경고 메시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삼선에 성공한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의 여선웅 전 행정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 간의 합동연설회에서도 역시나 영부인의 문자를 왜 씹었냐라는 논란과 설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씹을 게 따로 있지. 영부인의 문자를 5번이나 구구절절한 영부인의 문자를 왜 씹었느냐. 이게 설전이고 논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많은 언론들은 이대로 가면 자해, 자멸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연설회 전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원희룡 이 후보 사이에 앉으면서 두 분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앉는 거다라는 뼈 있는 얘기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어른이 어른 지금. 오늘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연출을 하면서 좀 마주 앉으셔서 서로 간에 이제 공감도 좀
카메라 앞에서만 그러지 마세요. 좀 비켜주실래요? 그 사면 뼈 있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 거야. 표정이 안 좋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표정이. 상당히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에 어떤 이 감정적인 어떤 앙금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게 표정에서 읽힐 정도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합동 연설 4인방의 이 주된 메시지도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보들의 메시지보다도 이 영부인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벌어진 설전과 공방이 더 눈에 띄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후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개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처음 있는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이 혼자서 뺄셈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수도권 위기니까 대책 세우라.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저 윤상현부터 폭파하겠습니다.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대통령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의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버림받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남은 임기 3년 내내 갈등과 각을 세우면 다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후보 3인방이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5건의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문 준비돼 있죠. 함께 보시죠. 자, 1월 15일 대통령과 제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 그런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큰일 하시는데 불편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납니다. V랑 대통령이죠.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영부인이 굉장히 뭐랄까 정중한 문자를 길게 보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같은 15일이에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며 로키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자 19일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23일 문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을 비방시킨다는 이야기 놀랍고 참담. 결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경률 발언 가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자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한동훈 후보의 답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문은 더 깁니다. 그런데 최대한 전문에 들어가 있는 주요 표현들을 저희가 다 담아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이 5번의 문자 메시지는 상당히 정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듭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 또한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청하는 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중재하려 했다라는 점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 친윤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5번의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더 앞뒤의 맥락까지 살을 붙여서 지금 전문을 보니까 어떤가요? 그간에 저 김건희 여사의 전문은 사과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 주변의 어떤 해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 전당대회가 사실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지금 거물들이 나와서 어떤 흥행 컨벤션 효과도 일으키고 또 중도층도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데 갑자기 무슨 문자들을 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집안 싸움이 되면서 아주 흙탕물 진흙탕 전당대회가 된 것 같아서 예. 좀 저 스스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후보들께서 좀 자중하고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주고받은 사람 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 아는 거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활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영부인께서 5차례나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보통 문자가 누구한테 한 번 오면 그거 정도는 답을 안 할 수가 있는데 2번 오면 또 답을 어떻게든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한 번은 어떻게 찝어도 2번은 못 찝는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후보들께서 좀 각성들 하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집안 싸움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상대방한테 흠 준다는 게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당 내 구성원들한테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그 어떤 그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한동훈 1위 후보하고 여론조사 격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본인이 구덩이를 파고 진흙을 채우고 거기다 본인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한동훈 그 1위 후보를 이 진흙밭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그 지지율을 격차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동훈 그 1위 후보는 똑같은 전략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웃복서처럼 링 주변을 돌면서 그 진흙탕이 몸에 묻지 않도록 웬만하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본인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한번 붙자 그래갖고 그냥 또 그 손 나온 거 탁 잡고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같이 오물이 묻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에 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본인이 지구가 멸망한다.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너무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상대방과의 어떤 그 아주 뭐 싸움, 큰 싸움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고. 왜 서를 거냐? 네. 저도 본인의 이미지를 그만큼 쌓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네. 모든 걸 거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전략 참모들이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지지율이 2배 이상 앞서는데 뭘 반도 안 되는 후보하고 일일이 대응해가면서 그 같이 싸움을 합니까? 예.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리고 본인의 길은 본인의 가고 그래야 국민들과 당원들이 저 사람이 당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췄구나. 예. 이런 것들을 느낄 텐데 이런 좀 세련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미 알려진 전략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지금 그 막가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토론회가 이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만은 제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모두 다 좀 자중하라. 삼선의 이양수 의원의 쓴소리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5건 전문이 공개됐는데 요 문자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영부인의 사과 의사에 대한 진전성 논란도 지금 양측에서 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양측의 어떤 부분적인 단편들만 공개가 돼서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공방이었는데 지금 전문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고 광삼 변호사님도 봤고 조기현 변호사님, 여선 행정관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패널들 의견들이 각양각색일 것 같고 궁금한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문자냐 아니냐? 아니 문자 내용만 보면요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1월 15일 날 첫 문자 보내잖아요. 그 약간 사과에 담겨 있는 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과거에 오래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이전에도 그 내용에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린다. 그러면 뭐 저 정도는 내조하는 영부인 입장에서는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1월 15일 보냈어요. 네. 1월 19일 보냈어요. 예. 23일 보냈어요. 예. 25일 보냈는데 지금 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그냥 갈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답을 안 했어도 이미 답을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저 문자 보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네. 자 19일 날 문자 보냈잖아요. 예. 21일 날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만나서 예. 사퇴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 날 22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못 한다고 거부해요. 하고 그 다음 날 23일에 영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 친윤주의 친윤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명품백 받은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다고 얘기하고 친윤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용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사과하면 개같이 물어뜯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과하겠다고 계속 문자는 보내고 한쪽은 남편인 윤 대통령은 사퇴라고 하고 뭐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양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문자 내용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 저 문자는 사적인 관계에서 뭔가 애정 어린 그런 문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문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영부인 여자로서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고 굉장히 세밀해요. 문구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정제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사과하겠다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퇴하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답장이 예. 없는데. 그럼 뭔가 사과에 대한 어떤 짐을 비대위원장한테 떠넘기고 그 결과 사과를 했을 때 후폭풍, 사과를 안 했을 때 후폭풍은 모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신이 짊어지고 가라. 그런 양면 전략인 것처럼 저는 한번 분석을 다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영부인이 주고받은 문자, 저건 사적인 문자잖아요. 아무리 텔레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걸 돌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상황 전체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금 거의 명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자로 인해서 읽고 씹었다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시점에서 왜 이것이 공개됐는지 이게 예. 본질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씹었다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예. 의아하게 봐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에 일체 관여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하고 여사는 사과한다고 하고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김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중요한 여당의 의사결정을 저렇게 직접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공개된 부분에
부적절성 이거를 차치하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만 딱 보면 내용만 보면. 제가 어제 이 다른 프로에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 봤거든요. 예. 이제 꼼꼼히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5개의 문자 중에 이제 대부분이 쭉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이 단서가 붙으면 사실은 앞에 한 얘기에 이 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사과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표현됐으면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거네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15일부터 25일까지 하나하나 좀 보고 전문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예, 그 즈음에 한동훈 김건희 여사 또 이 이슈 관련된 뉴스를 한번 다 맞춰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 사과하겠다는 입장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게 본인을 굉장히 낮춰가면서 어쨌든 이 사안은 직접적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보겠다. 내가 당이 원하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답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 문제가 보면 맨 앞에 15일자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 이전부터 대통령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둘 간의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상황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 전이지만 1월 9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와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촉발이 됐고 그리고 뭐 19일까지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하고 21일 날 사퇴 요구했고 그리고 19일 날 저녁에 여당 내에서 이 문제 이제 끝났다 종결하고 가는 쪽으로 수습한 것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21일 날 사퇴 요구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일까지 그런 상황을 다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진정성 있는 문자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25일 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그 행사에 가서 이 사과 얘기를 또 물어보니까 국민 눈높이 이 입장 유지하고 있느냐,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내냐 얘기하니까 제가 언제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든 간에 공적, 사적 어떤 모든 의소통 체계를 망라하고 이미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하고 본인 방식대로 결정하고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검 얘기 나와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1월 15일자 메시지 이전부터 이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와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런 의사결정도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뭐 못 가겠다고 해서 이제 21일 날 사퇴 요구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본질적 내용은 빼고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일관되게 이 주요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도 대통령실이나 또 김건희 여사와 이런 방식으로 엮이는 거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본인의 입장만 던지고 본인의 방식과 본인의 전략과 본인의 스타일대로 여당을 이끌고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굳히고 있었고 그 의중을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사달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규현 변호사님은 이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게 보였지만 전문을 보니 이건 여사가 끊임없이 사과를 하려는 것 같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잠시만 이따 기회 드리겠고 두 분의 지금 분석이 정반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요? 그래요?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특히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답장했으면 들어보시죠. 김 여사님이 5자리 문자 보냈으면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면 정책 판단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인 소통을 이미 하고 있었고 제 뜻은 밝힌 상태 아니었습니까?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그 답이 문자가 지금 오픈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야당에서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답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더 비판하실 것 같아요? 공과사는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께서 당무 관련해서 상의하시면 답하실 겁니까? 저는 답하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내가 답을 했으면 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당대표가 돼도 선언했어요. 영부인 문자 이제 답 안 하겠다. 그래서 답을 안 한 거다. 여선 행정. 네, 저는 진정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수업 분위기가 조용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는 너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서 그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정성에 상관없이 상의하는 문자거든요. 예. 근데 이 상의하는 문자조차 답을 안 한 거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1월 달부터 용산과 선긋기를 했다. 이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개인적인 정치적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공격할까 봐 답장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사과를 이끌어야 되는 위치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약간 사심 있는 행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공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라는 대로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답장을 안 하는 게 이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할 일인가? 책임을 다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든 대통령과 뭐 비서실장이 어떻게 하든 말든 당사자를 설득해서 사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김광선 변호사님 다시 정반대 입장인데 지금 이쪽이 달라요. 아니 근데 왜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문자 아닙니까? 아니 남편인 거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잖아요. 뭐 대통령 얘기를 해야죠. 그 대통령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지 우리는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전달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공적 라인을 활용하라. 그렇죠. 근데 이걸 본인의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게 왜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예. 당대표 되면 예. 영부인으로 텔레그램 주고 받으면서 다 국정을 상의할 겁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오늘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물어봐라. 그렇죠. 당신들은 당대표 되면 예. 영부인으로 계속 상의할 거예요? 하겠죠. 답장 달라고 하니까 달겠죠. 영부인이 대통령 2인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에 카톡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비대위원장 때하고 영부인 관계는 이건 사안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한쪽에서는 사퇴하라고 하면서 제가 사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과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이건 투트랙 전략이죠. 투트랙 전략. 여기서 만약에 답을 딱 해가지고요. 선거에서 졌어요. 아니 한동훈이 우리한테 사과해라고 갖고 졌다. 이 얘기 나올 거고. 또 답을 안 했으면 한동훈이 하지 말라고서 우리가 그때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졌다. 지금 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메시지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론 보도에 보면 이미 친윤 세력들 간에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공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문자 줬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입씹을 했다. 그래서 쟤는 당대표 나가면 배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예. 이런 컨센서스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치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후보들은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이 문자 보내면 다 답장하고 상의할 거냐? 오늘 TV 토론에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고. 예. 그 내용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영부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전부터 친윤계가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친윤 기획설 함께 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김 여사 문자 캡처본을 친윤계가 공유하고 있었다. 친윤계 인사, 지난 1월에 논란이 불거졌던 메시지를 최근 다시 친윤계 인사로부터 받았다. 여권 관계자, 이기기 위해 전략 짜는 건 당연하다. 국민의힘 인사,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들에게 알렸다. 친윤 기획설, 이철규 의원이 알렸다라는 의혹. 이철규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철규 의원의 반박입니다.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 범죄다. 엄중 경고. 나 아니야. 어젯밤에 올라온 입장입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원내수석을 지내셨죠? 네. 군기반장이잖아요, 원내수석은. 자, 전직 군기반장 출신으로서 지난달 중순부터 친윤계에서 이 영부인의 문자 캡처본이 돌았다라는 설이 제기됐는데 이양수 의원은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요번에 전 처음 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철규 의원님이 그 지역구가 저하고 같은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이라서 저하고 친했는데 저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친윤이 아니시죠? 친윤이 아니시군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그랬다 안 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걸 처음 봤는데 아마 누군가 저한테 보여줬으면 못 보여줬을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보여줬으면 되게 혼났겠죠. 예. 이런 걸 왜 보냐? 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저게 사실은 이렇게 원래 저게 영부인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잖아요. 저게 지금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의원 간에 이렇게 돌려봤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그랬을까요? 예. 의원들끼리 이런 거를 보고 그랬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근데 선거에 지금 전당대회 선거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선거에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제 선거의 어떤 본인들한테 포인트를 쌓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측은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자꾸 퍼져갖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뭐 소위 친윤계 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고 돌려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적어도 사용할 만한 그 재료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이 대통령실이나 영부인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위 후보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공격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극복하느냐를 국민과 당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 아주 뭐 친한 사람이 저한테 한동훈 위원장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번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었거든요. 어렵게 당선은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처 많을 거고 그리고 이번은 나올 타임이 아니다. 좀 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서 하는 게 좋다. 당선된다고 해서 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 그게 정치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뭐냐면 뭐 이런 문자가 유출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은 딱 싸움이 벌어지니까 뭐 특수부 검사처럼 바로 돌격 앞으로 가가지고 맞붙잖아요. 옳다 그르다 막 싸우고 하는데 정치를 좀 더 크고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무시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 중에서 본인이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은 좀 성찰하고 자성하고 이런 예. 메시지를 내놓고 그런 쫙 일련의 과정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아 우리 지도자감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김건희 영부인 문자를 읽고 씹어서 총선에서 20석 이상 잃었다라고 조금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익십으로 지난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잃었다. 조정훈 의원은 조금 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양수 의원님, 네. 군기반장이셨잖아요. 원내수석 출신. 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장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죠.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디올백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저 각 지역별로 그 좀 공천 과정에서 예. 좀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포인트가 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만약에 디올백 관련해서 영부인의 사과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 문자로 인해서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그 좀 덮어쓰기 같고요. 뒤집어 씌우는 거다. 예, 이거는 덮어씌우기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에 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 영부인의 사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뭐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사과하는 게 좋다,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분명히 사과를 하라는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영부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문자로는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바로 연결해서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조정훈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양수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친윤이 한 달 전부터 이 문자 캡처를 돌리고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런 사안은 적어도 문자의 당사자인 영부인께는 동의를 구하고 자기들끼리 캡처를 하거나 좀 돌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시점쯤 아니겠습니까? 친윤 그룹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 이게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예. 그러니까 2023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2022년 말부터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는데 이제 뭐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지도가 제일 낮았던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결국에 당대표로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룰 개정도 이루어지고 연판장 돌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어떤 개입들이 있으면서 결국에 친윤 또 대통령 용산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적어도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데까지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한동훈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이미 한 달 전 이전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제 실제 출마하네라는 입장이 정리되는 시점에서는 야, 이건 그럼 한 달 전부터 적어도 준비된 공격용 카드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니 이게 실제 전대에서 이번에 판을 흔들 만한 어떤 다른 요인들이 없잖아요. 사실 여론상 지난 전대처럼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판을 흔들 이런 것도 쉽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결정적인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이거라고 본 것 같고 소위 히든 카드로 그렇죠. 한 달 전부터. 예,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여당 대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당원들한테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문제는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직 지금 말이죠. 요 문자 파동 이후에 제대로 된 뭐 좀 볼만한 여론조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에 추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달 전부터 특정 그룹이 이것을 일종의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비장의 히든 카드로 준비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될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발표될 여론조사 어떤 변화 추이 양상을 보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들어보시죠.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제 가족 중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뭘 얘기하는 거죠? 혹시 아세요? 이 정도는 그냥 심각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친한 가족이 공천에 개입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첨당동 첼리스트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예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시 후보 사퇴합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선관위에서 서로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조, 다른 이슈들도 지금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거는 일단 지금은 일단 제가 선관위 자주 요청에 협조하는 그 기조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일단 한 템포 쉬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거의 김의겸 전 의원에 빗댔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공천을 논의했다? 뭘 걸겠냐? 그 청담동 첼리스트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이렇게 막 맹렬히 반박했었잖아요. 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준이다. 첼리스트 같은 것이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한 발 뺐는데 친윤계에서는 이 사천 의혹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일부 측근들과 실무진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했던 과정들을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 후보의 측근인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과 그 검증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천 아닌가요? 이준석 의원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보고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전 그때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개인 텔레그램으로 다 하셨잖아요.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사천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에게는 이준석 공격하라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지 않았냐. 그거는 사적인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공격도 했어요. 여선 행정관. 네. 그러니까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후보한테 약간 조금 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어쨌든 공천 취소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친윤계 스피커로서 다시 이제 조금 나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 공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적으로 팩트로 좀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뭐 원희룡 후보도 뭐 친인척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약간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도 뭐 저 이제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은 뭐 약간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부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천 관련해서는 뭐 전당대회에서 크게 이슈로 뭐 계속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사천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이제 뭐 한동훈 어대한 뭐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이정표 될 것이 원희룡 후보의 재발견이에요. 아, 원희룡 후보가 저런 사람이었어? 제가 이런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댓글에도 그런 말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전의 원희룡과 이번 전당대회 원희룡은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네거티브의 끝판왕처럼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적 공천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게 전주의 네거티브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증거를 대라고 하고 네. 너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문자 메시지가 떠들고 다 한 사람이 이거에 한해서는 내가 당 내부 분열이랄지 여러 가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네거티브라는 게 입증이 완전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요. 네. 음모론적 소설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출마한 게 기정사실로 안 됐었어요.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총선 백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랴부랴. 그 한동훈 책임을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여론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문자인데 지금 한 달 전부터 문자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문자 하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떨어칠 수가 있어. 그래서 친윤들이 공유를 하고,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이에요. 네. 소설 같은 얘기인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꺼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카드가 미리 준비한 게 연판장이었거든요. 근데 연판장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나니까 이제 또 사적 공천 나오고 계속 또 뭐 다른 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땐 더 이상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TV 토론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TV 토를 정점으로 해서 오늘 TV 토론은 이제 더 이상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 네거티브가 상대방에 대해서 표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역풍을 맞으면서 결집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로 해서 얻을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하파시로 가는 것은 정말 자해행위고 지금 당의 어떤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 사천 의혹 제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 낙선을 한 사람들과 당선을 한 사람들 중에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위임되지 않은 친인척과 가족과의 어떤 상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공천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위 여부를 좀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또 중진 이양수 의원님, 지난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서 사천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지금 중진자 그러셨는데 이제 가운데 중자 중진. 가운데 중자 중진. 괜찮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이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왔고, 그 다음에 그 공천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그 역할들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 작동을 잘한 그 공천심사위원회였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원내 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천 진행 과정을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 그 전에 사무총장 하다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하면서 그 많은 당의 인재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그때 장동혁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철규 의원은 어떤 친윤계의 어떤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들 차원에서 이제 있었다면 장동혁 의원은 한 위원장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근데 당시에 이제 당권은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사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의 의견이 같을 경우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그래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하자 말자 이런 것들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회의에 걸쳐서 된 적도 있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를 한 분만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사천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아마도 비례대표 명단 나왔을 때 한 2명 정도가 너무 실무진 그룹에서 갑자기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가 있어서 야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철규 의원이 그때 그거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한 두세 명 바뀌면서 호남과 당직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사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과도하다. 예. 가족과 인척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이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내 수석을 지냈던 이양수 의원, 사천은 없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